1991년 평범한 소련 시민들은 텅 빈 주유소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빵이 식료품점에서 사라졌고 엘리트들은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몇 달 만에 7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는 그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에 러시아인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진 것입니다. 러시아 여성은 소셜미디어에 제가 처음 겪는 국가 붕괴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소련 동계를 목격하신 분들, 여기서 일반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내륙 깊숙한 곳에 있으며 가장 잘 방어된 정유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절반 이상이 현재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약 2,500km, 대략 1,500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러시아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못한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든 CIA와의 비밀 협력, 그리고 이제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휘발유를 감당할 수 없어 말까지 구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국가 붕괴에 대비 중입니다. 만약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반복을 직접 목격하는 셈입니다. 제 이름은 샘이며 여러분은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청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행동부터 살펴봅시다. 어제의 공격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들이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불과 나흘 전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블로거 중 한 명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청중에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인 이 정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옴스크 정유소라고 불립니다. 그는 왜 이곳이 다음 목표인지 설명하며 옴스크가 전선에서 멀지만 우크라이나가 노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남은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이곳을 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인 비칭으로 불리는 자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옴스크 정유소를 폭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옴스크주는 내겹의 보안으로 완전히 봉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정부의 절반은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쓸모없는 자식들.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대통령이 다 말해주길 바라? 여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있나? 당신들 중 누구도 스스로 아무 결정도 못한다면 이 모든 부처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당신들은 다 그냥 앉아서 위에서 누가 뭘 하라고 지시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시대야.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어. 적들은 그냥 앉아서 딴짓만 하고 있어. 언젠가 그 딴짓을 끝내고 우리를 공격하러 올 거야. 그들은 우리를 가둘 강제 수용소를 짓고 있고 독일인들은 칼리닝그라드를 하루 만에 점령하겠다고 해. 그들이 콜라반도도 차지하려 한다는데 너희는 뭘 기다리냐? 우리가 먼저 저 자식들을 공격해야 해. 그들은 2027년에 우리를 공격할 계획이야. 이제 숨기지도 않아. 러시아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해. 아니면 모두 끝장이야. 모두 행운을 빌어, 브리아트. 이 전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러시아의 전쟁 블로거나 평범한 사람이 알았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야.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어. 이게 그들이 지난 몇 달, 아마 1년간 실행한 전략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번 달 초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 정제 능력의 약 43%를 무력화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래픽을 공개했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 있었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는 아직 공격받지 않았거든. 이 그래픽은 이번 달 초에 나온 거야. 이제 그 예외도 해결됐어. 무슨 뜻인지 보여줄게. 어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최대 정유소를 공격해 역사적인 날이었어. 그 정유소는 우크라이나에서 25km, 대략 1,500마일 떨어져 있어. 그리고 참고로 모두가 25킬로미터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데 이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 정유소까지의 거리야.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대는 동부 국경이나 러시아 점령 동부 영토를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드론은 1,500마일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을 거야. 하지만 이 정유소는 러시아 정제 능력의 8%를 차지해. 이미 43%가 가동 중단된 상태라고 했지. 여기에 이 정유소까지 더하면 정확히 얼마나 가동 중단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50%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러시아에게 큰 문제야. 이미 연료 부족을 겪고 있으니까. 자, 이걸 봐봐. 많은 사람들이 정유소 빙고라고 부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내 모든 정유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들은 전부 오늘보다 훨씬 전에 이미 공격당했지만 맨 위에 있는 옴스크는 지금 공격당했어.
즉 러시아 상위 11개 정유소가 이제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으며 이는 드론 때문이야.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유소들 대부분이 여러 번 공격당했다는 거야. 옴스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지점에 방공망을 더 배치하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다른 정유소들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했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옴스크 정유소도 일부 살아남은 설비가 아직 작동하고 있더라도 곧 가동이 중단될 거야.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지 반응이 있어. 정유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도 있어. 첫 번째 영상이 제일 웃겨. 그 남자는 정유소가 불타는 걸 보며 드디어 우리 정유소가 당했네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 상황이 곧 복잡해질 거야. 그가 이렇게 말했어. 한번 들어봐. 정유소에 불이 났어. 확실해. 플레이어 스택에는 신경 쓰지 마. 네가 봐야 할 곳은 여기야. 그들은 10분 전에 공격했을 거야. 나는 멀리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마. 차 있는 사람 중 나를 보는 사람은 모두 주유소로 가. 특히 오늘부터 제리캔 제한이 해제됐으니까. 혹시 몰랐다면 오늘 제리캔을 챙겨서 주유소로 가서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사. 오늘은 정말 심각해. 진짜야. 곧 줄이 엄청 길어질 거야. 문제는 나는 지금 제리캔이 없어. 차고에 두고 왔거든. 이제 차고가 멀어서 가는데 시간이 걸려. 내가 직접 들은 정보 하나 줄게. 내가 너한테 직접 얻은 정보를 보여줄게. 이제 다음 영상은 실제 현장 영상이야. 누군가가 드론이 정유소로 들어가고 공격이 일어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결국 피해 장면이 나오고 어쩌면 사람들이 다치는 장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멀리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고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계속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젠장 무슨 소리야? 또 다른 드론이 또 젠장 들어오고 있어. 이거 좀 봐. 이 빌어먹을 놈. 사방에서 총을 쏘고 있어. 사방에서 총을 쏘고 있어. 저기 있다. 빵! 봤어? 젠장 이런 씨. 씨발 젠장 이런 젠장할. 곧 돌아올게. 그 다음 클립은 아마도 같은 남자이거나 아니면 근처 어딘가에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다른 사람이 정유소로 접근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드론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장면일 거야. 그리고 그는 러시아 요격기가 드론을 몇 대 격추하는지도 세고 있어. 그런데 최종 비율은 러시아 방공망 입장에선 좋은 결과가 아니야. 이 목격자가 보여주는 지도를 직접 봐봐. 저기 봐. 정유소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어. 12대 중에 단 한 대만 적치됐고 11대가 뚫고 들어갔어. 현실이 이래.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4일, 전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지금까지 다른 정유소들이 모두 공격당한 걸 고려할 때 이곳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정유소일 겁니다. 이곳을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유시설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어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이나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걸까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말 그렇게 강해서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능숙하지 않은 건가요?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죠. 답은 푸틴이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곳에서 방공 시스템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한 방공 시스템을 찾으면 모스크바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죠. 푸틴을 좋게 표현하자면 그는 모스크바 엘리트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화나면 전쟁을 멈추거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력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푸틴은 온갖 곳에서 방공 시스템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멍을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서 저는 약간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CIA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CIA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정유 시설을 아주 오랫동안 공격해왔습니다.
아마 10개월, 어쩌면 지금쯤이면 14개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 초반의 영상을 보고 지금의 영상을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불덩이가 많이 보였고 여기저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공격 장면이 정말로 보기에도 아주 통쾌했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인진 모르지만 영화처럼 여기저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죠. 최근의 공격에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2024년 6월경부터 조용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텍사스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정유 전문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정유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하고 있는 정유소의 모든 장비를 교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제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장비의 목록을 만든다면 러시아가 교체하기 가장 어려운 장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CI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료 저장소를 노리면 저장된 연료와 저장 시설을 파괴해 러시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만약 정유소 운영에 매우 중요하고 교체하기 정말 어려운 장비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그 장비를 파괴하면 정유소는 아마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이 드론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드론 수가 제한적이면 투자 대비 효과가 큰 목표, 즉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노릴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동안 그리고 모든 업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들은 커플러라는 답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휴스턴 출신이지만 석유나 정유 산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커플러가 중요한 것의 별명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촉매 분해 장치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그것입니다. 이 장치는 교체가 훨씬 어려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가 2주 전 공격한 모스크바 정유소는 오래 남은 기간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정유소는 6개월 이상 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체 부품만 있다면 정유소를 일주일 만에 고칠 수 있지만 부품이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인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일하는 CIA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다면 러시아에 사는 이유조차 고민하고 있는 이 여성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라는 석유가 많은데도 차에 기름을 못 넣어요. 왜 살아야 하냐고. 이곳이 살만한 곳인지 그녀는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저 정말 패닉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0km밖에 남지 않았어요. 연료 부족 경고등은 어제부터 계속 켜져 있었어요. 어제부터 주유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러시아는 사람들에게 식료품 가격을 높게 매기고 있어요. 모든 것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도 빌어먹을 공공요금까지도. 이제는 차에 기름도 제대로 못 넣어. 다른 것도 모두 그래. 도대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교통도 이제 멈춰버릴 거야? 도대체 다음엔 뭐가 오는 거야? 이동이나 운전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혹시 누가 저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서 요요를 채우고 올게요. 이번 위기로 일부 러시아인들은 말을 사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러시아인들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들에게 그만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밈 타임을 가져야겠죠? 여러분이 저희가 공유하는 밈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아시죠? 밈이 마음에 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정말 재미있는 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버 제이크브로가 만든 밈입니다. 러시아 남자가 주유소에서 줄을 서며 말합니다. 더는 못 참겠다. 네가 운전해. 난 푸틴을 쏘러 간다. 2시간 뒤 그는 돌아와 운전석에 앉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그 사람을 쐈어? 그는 답합니다. 아니,
푸틴을 쏘려고 선 줄이 여기 줄보다 더 길더라.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곡물의 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국가 곡물 생산량 또는 곡물 수확량이 6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 터커 칼슨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RD 매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년 전쯤 일입니다. 저는 그가 텍사스에도 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엔 RD 매장이 정말 많거든요. 텍사스 외에도 RD 매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텍사스에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만약 그가 버키스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도 안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 밈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밈은 정말 무례한 밈입니다. 특히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러시아에서 온 Z세대가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최근 일들이 결국 나라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제 인생 첫 나라 붕괴입니다. 소련 붕괴를 직접 겪으신 분들, 어떤 현명한 행동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정 물품, 물, 휘발유, 그리고 아마도 다른 것들도 비축하세요. 첫 번째, 붕괴입니다. 푸틴이 계속한다면 아마 마지막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첫 번째 붕괴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완전히 농담만은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소련과 소련 붕괴를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때 일어났던 일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특히 소련 말기에는 곳곳에서 물자가 부족했고 휘발유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련은 붕괴 당시 휘발유나 석유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 아니면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사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영상을 공유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유사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93옥탄과 휘발유를 사기 위한 줄이 거의 1km에 이릅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2시간 반 정도요? 이게 무슨 비상사태인가요? 아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안녕하세요. 76옥탄과 휘발유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제발 저를 촬영하지 마세요. 저는 일하는 중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매니저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이게 비상 상황인가요? 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어요. 어디에도 기름이 없어요. 연료가 모두 수화기에 쓰인 것 같아요. 글쎄요, 연료가 수화기에 쓰인 거라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도시는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관광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트료시카 인형을 파는 상인들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나라가 무너진 후 90년대 러시아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올리가르이들은 국가 자산을 약탈하고 있었어요. 옐친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뭐든지 팔아치웠죠. 그리고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실제로 그들은 소련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은 우리가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던 나라였죠. 그리고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길을 열어줬죠. 그는 혼돈 이후의 안정을 약속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던 강인한 인물로 많은 이들이 러시아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를 겪은 러시아인에게 2000년대에 물어본다면 그는 초반에 푸틴이 꽤 잘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유가가 너무 높아 푸틴이 돈이 많았고 실제로 유능하지 않아도 나라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의 집권 초 10년 동안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보세요. 러시아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푸틴이 소련을 재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침공,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까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은 석유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 차에 넣을 석유조차 없습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한 말 얘기로 넘어가 보죠. 연료 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말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 일은 모스크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 뭐라고 부르죠? 모스크바인들. 그들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말을 사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말을 한 마리 사고 싶어요. 우리 모두 말을 타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말을 말하는 건가요? 건초를 먹여야 하는 그런 말이요? 네. 훨씬 더 쉽고 재미있을 거예요. 트로이카 같은 것들이 곧 모스크바 거리를 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물론이죠. 이게 단순히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과장하는 일회성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국영 언론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하나의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러시아 국영 언론인 마시, MASH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사육자들은 연료 위기로 말 판매가 급증했다고 보고합니다. 말 소유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SUV 연료비보다 말 유지비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약 1000마리의 말이 도축장에서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오프로드 차량 대신 4발 달린 동물을 점점 더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더 저렴하고 숲에 갈 수도 있으며 말에게 건초나 풀을 먹게 하면 되고 다시 농사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0년대를 겪어본 러시아인들은 나라가 과거로 특히 경제적으로 후퇴할 때마다 항상 나름의 문제, 예를 들면 긴장감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 항상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유소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상황이 격해집니다. 빌어먹을 그래. 너 뭐야 씨발. 너 뭐야 씨발. 수라소니 씨발. 이제 멤버 전용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코너가 있습니다. 전직 네이비스일 척파가 채널에 출연해 최전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분석은 저희 베이직스 인사이더 멤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전체 분석과 멤버 전용 콘텐츠를 모두 보시려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거나 basicsinsider.com에서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독립보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모펀드나 다른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지 않고 채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미리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목표물을 상대로 여러 대의 드론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탑재물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저 벽돌벽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에 다양한 탑재물이 있으며 저기서는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탄도 있고 폭발성 드론 탄두도 있으며 소위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북한 군인이 드론을 쓰러뜨리고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든 드론을 격추시키는 데 성공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과 이 드론이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1인칭 시점 드론을 격추시킨다면 이 남자가 한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드론은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날지 않았지만 카메라와 전자장치 모든 게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두 번째 드론이 촬영하며 첫 번째 드론의 탄두 발사를 지시합니다. 이와 비슷한 영상이 여러 개 더 있었는데 사람들이 추락한 드론에 다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드론들은 대부분 성형 작약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두가 특정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동시에 폭발 파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제트로 대전차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파편을 튀깁니다. 그럼 드론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전장에 있을 때요. 만약 드론을 격추시켰다면 불발된 포탄을 다루는 것처럼 똑같이 다뤄야겠죠?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저라면 300m 정도 뒤로 물러나서 예광탄으로 쏴서 터뜨릴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용 고성능 폭약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C4 폭약 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일반 탄환으로 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약을 터뜨리려면 압력과 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격추된 드론을 차갑 소위탄으로 쏘면 아마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상황인식이에요. 맞죠? 이걸 격추시킨 다음에 네이비실에서 말하는 표적에만 고정된 상태가 된 거죠.
그는 이 드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는 한 번도 다른 방향을 올려다보면서 자신이 또 다른 드론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죠. 주변 상황을 계속 파악하세요.